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원룸 아래층에 사는 그녀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가에 내려와 몇 달을 놀다가 원하는 기업에는 취직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써보다가 서울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 우연찮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저는 주변에서 야근도 없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장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입사한 회사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업무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많아 야근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지요. 인수인계 해주던 옆자리 사수의 말로는 이 업종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관련 업계로 이직할 때 메리트가 있다는 설득에 힘든 걸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는데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버텼죠. 물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직의 기회는 쉽게 오질 않았네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서 조금 거리가 먼 원룸촌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취직 선물이라고 차를 한 대 사주셨기 때문에 집세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로 한 결정이었죠. 대학생보다는 직장인이 많은 원룸촌이었는데 단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 문제였지요. 원룸촌이라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건물 옆으로 차를 2대 정도 나란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와 쇼부를 쳐서 한 달에 5만 원을 더 내고 그 2자리 제가 다 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자리를 다 쓰게 된 이유는 차를 일렬로 주차를 해야 했는데 회사 특성상 야근도 많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안쪽에 주차시키면 제 차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아무 소동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 제 자리 안쪽에 하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 아들내미가 놀러 왔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앞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야근으로 지친 몸을 늦잠을 자면서 풀고 있었죠. 한참 꿀맛 같은 늦잠을 즐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였어요. 차를 빼야 되는데 제 차가 막고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방해받은 데다가 제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선 차를 빼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자리에 대놓고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하려고 내려갔는데 제 차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보니 화난 게 마법같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올린 머리에 정장이 엄청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차를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하고는 차를 빼줬어요. 그렇게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래도 이 주차장은 내 자리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난감한 듯이 대답을 하면서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오겠다는 그녀의 요구에 급한 대로 제 자리를 내어준 거라고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계속 따졌더니 아저씨가 쿨하게 그동안 주차비 명목으로 들였던 돈을 일부 저에게 돌려주시고 주차 비용은 앞으로 반만 받겠다고 하는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집주인 아저씨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리는 제가 먼저 사용하던 자리였기에 그녀도 아저씨 말에 수긍하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외국에 있는 본사로 3주간 출장을 발령받게 된 그날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차가 며칠째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차가 그녀 차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제가 가버리면 그녀는 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 앞유리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 역시 출장 중이었더라고요. 당장 저는 내일 모레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5일 뒤에야 돌아온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3주 동안은 차를 못 쓰시겠다고 어쩔 수 없겠다고 하니 그녀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주차비를 내고 제 차를 다른 곳에다가 옮겨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차선책으로 집주인 아저씨한테라도 키를 맡겨서 그녀가 돌아오면 차를 빼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저씨도 다음 주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저는 그녀에게 제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문 앞에 제 차 키를 두고 갈 테니 돌아오시면 차를 직접 옮겨달라고 말해줬지요. 그녀가 그래도 되나요? 라고 하며 엄청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있나요? 라고 대답하고 저는 그렇게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 가 있는 동안에도 조금 불안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 방에서 뭘 훔쳐갈 거나 있겠냐고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죠. 그렇게 길고 긴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역시 제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녀의 차가 바깥쪽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잘 옮겼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비타민 드링크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나름 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한 병 마셨습니다. 여자가 냉장고에 무언가를 넣어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예단에서 만나면 인사랑 잡담 정도는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겨 새벽녘에 회사에 나가봐야 하는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갔더니 맙소사. 이번엔 그녀 차가 바깥쪽에서 제 차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시각이 새벽 4시 30분. 잠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택시 타고 회사에 갈 순 없으니 영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샘으로 연결되다가 계속해서 거의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차를 빼달라고 곧바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화장도 못하고 엉망이라고 난감해하면서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차를 써야 한다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려다가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정중하게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잠깐 차만 빼놔달라고 부탁했죠. 그녀가 생각을 하는 듯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저보고 자기 방 앞까지만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장난하나 싶어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문틈으로 가늘고 긴 새하얀 손이 쑥 나오더라고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그녀의 차 키였고요. 저보고 차를 빼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자기가 화장을 안 하고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차 키를 낚아채듯 빼서 차를 원룸 앞 현관까지 빼놓고 다시 그녀 집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차 여기 현관 앞에 대놨다고 말을 하고 키를 돌려주니 저보고 차를 대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뻔뻔함도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 차까지 대주고 출근했습니다. 새벽에라 차가 없어서 늦지는 않았지만 마음 급해 죽겠는데 늦장 부리는 바람에 짜증이 나 있는데 그녀에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퇴근하면 같이 식사나 하겠냐고요. 아침나절에 쌓인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룰루랄라 퇴근하고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자들 좋아하는 그 스테이크 팔고 셀프바 있는 그런 데서 밥을 먹었는데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저랑 같은 이유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지를 만난 것 같아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인사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에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주차장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이지만 정말 예쁜 그녀였기에 가끔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건 외롭던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식사 말고는 그녀는 저에게 아무런 틈도 보여주질 않았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이웃사촌 정도의 관계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엄청나게 밀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남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가 도어락이 안 열린다고 엄청 당황을 한 채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갔을 테니 건널목 지나서 편의점 가서 9볼트짜리 건전지 사오고 밑에 쪽 열면 껴져 있는 대로 다시 끼면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녀는 9볼트짜리 건전지부터 생소해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아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손주 보러 갔다고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거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곤 창문 밖을 보니 깜깜해져 있는데 왠지 아직도 도어락하고 씨름 중일 것 같은 그녀를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어락이 안 된다고 전화 받은 지 벌써 2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배터리도 교체 못한 채 밖에서 혼자 고생 중이더라고요. 빨리 퇴근해봐야 저도 못해도 4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급한 대로 그녀에게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밖에 있는 것보단 그 편이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키고는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그렇게 마무리 짓고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초인종 먼저 눌러야 할 것 같아서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가 씻고 나와서 자고 있는 그녀를 흐뭇하게 내려다봤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맨얼굴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지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외간 남자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숨죽여 그녀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해지고 가까이서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그녀의 얼굴로 가까이 향했습니다. 살며시 느껴지는 샴푸 향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그렇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서 웃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그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애매해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저를 보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주는데 이내 곧 서로 가까워진 얼굴 사이에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멍하니 생각하다가 그냥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 위에서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보다는 좀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때로는 내 방에서 때로는 그녀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가끔은 저희 차에서 혹은 그녀의 차를 타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주차장이 맺어준 인연인 그녀와 저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도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맨얼굴을 보게 된다면 제가 후기 남겨드릴게요.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3살이 된 남자입니다. 몇 년 전 뜨거웠던 여름 어느 날 정말 많이 좋아했던 그녀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정말 많이 좋아한 사람이지만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의 애인이었어요. 저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여자는 지금 제 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네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할 수밖에 없는 비밀과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봄 언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참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입사 2년 차에 몸이 많이 상해버리고 말았네요. 회사에서 나와 집에서 휴식을 하니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서만 있으니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원래 밖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 뭐 할 만한 걸 알아보다가 거금을 주고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연에 나가 사진을 찍으니 맑은 공기도 마시고 탁 트인 경치를 보고 있으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진 출사 다니는 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방에 이것저것 챙겨놓고 무작정 풍경 사진을 찍으러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버스 시간표를 보며 고민하던 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녀와의 인연을 짧게나마 설명해 볼게요. 그녀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던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핏줄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새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새까만 머리카락이 무척이나 조화롭게 아름다운 친구였어요. 마치 그린 듯한 길다란 속눈썹과 커다란 눈동자가 학교 문남성들의 가슴을 두드리게 만드는 아이였지요. 인적이 드문 교내 어딘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대뜸 다가와서는 불 좀 빌려달라는 모습이 너무 태폐적이었어요. 대충 버리고 간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와 처음 본 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네요. 그렇게 학교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말을 잇지 못해서 담배 좀 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첫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게 계기가 되어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언제 제 마음을 고백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그녀는 저와 같이 셋이서 가끔 어울렸던 대학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와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끝끝내 제 마음은 고백하지 못하고 둘의 행복을 바래줬네요. 둘은 아직도 오랜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저도 그녀와 또 저희 친구와 아직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오랜만에 온 전화였어요. 서울에서 살던 그녀가 부산에 있는 호텔에 취업이 되어서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거의 몇 달 만에 온 전화였지요. 오랜만에 온 전화라 반갑게 받아보니 대뜸 일이 너무 힘들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주야 3교대로 일하는데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야간을 며칠째 계속하다가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 됐는데 쉬는 날이 돼도 집에서만 혼자 있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서울에서 취직할 걸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징징대더군요. 객지로 취업된 아가씨가 외로움을 토로하는 평범한 투정이었으나 가만 생각해보니 어차피 저는 지방에 내려가려고 짐도 챙겨 나왔고 아직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오늘은 조금 멀리 가더라도 부산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 사진도 좋지만 골목이라든지 시장 같은 것도 사진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 안 그래도 오늘 부산 내려가려고 나왔는데 볼일 다 보고 시간 되면 잠깐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못 믿는 눈치로 거짓말하지 말라며 긴가민가 하고 있길래 그 자리에서 버스터미널 사진이랑 대기 중인 버스 사진 몇 장 찍어 보내주니 못 믿겠다는 듯한 말투로 거듭 진짜인지 확인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볼일 다 보고 연락 준다고 말해주곤 그렇게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부산, 마음 같아서는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때웠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지리를 잘 모르니 약속 장소를 헤매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누군가가 주먹만한 통곡구두를 신고 비틀비틀 제 쪽으로 달려오길래 쳐다보니
바로 그녀였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힘을 잔뜩 주고 나온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새빨간 립스틱은 그녀의 새하얀 피부가 더 강조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녀가 입고 나온 검은색 치마는 아슬아슬하게 보일락 말락하고, 상의에는 안에 입은 검은색이 도드라지게 보일 정도로 얇디 얇은 베이지색 티셔츠에 얇은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뛰어온 건지 유난히도 새하얀 피부에 대비되게 양쪽 볼이 붉어져서는 숨을 몰아쉬며 오빠, 나 부산 오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왜 집 가까운 곳 내버려두고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이냐고 톡 쏘아주니 머뭇대면서 배시시 웃어넘기더라고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근처 삼겹살집에 들어가 가볍게 소주 한 병을 시켜 먹고 있는데 그녀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다리 높이가 높아져서 짧은 치마 사이로 거의 다 드러나더군요. 저를 포함한 삼겹살집의 모든 남자들이 힐끗힐끗 눈요기를 하게 됐지요. 그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구두를 벗어던지더니 다리를 제 쪽으로 쭉 뻗었어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비어있는 옆자리 의자에 올라와 있는 그녀의 하얀 발등에 구두 자국이 분홍빛으로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제 친구놈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직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은 표정을 지으며 오빠도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 통 내려올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려 하니 조금 그랬는지 화제를 바로 돌리더라고요. 저보고 만나는 사람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녀 때문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최근에는 건강까지 안 좋다 보니 만날 겨를이 없었을 뿐인데 또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군요. 마음속에 못 잊은 사람이 있어 그때부터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듯이 애매한 대답을 해버렸지요. 그 대답을 하고 나니 쉴 틈 없이 대화를 나누던 우리 둘 사이에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 말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네요. 그녀를 만난다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서 그런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몇 잔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취기가 올랐고 계산을 마치고 나와 그냥 시내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산이라 그런지 술집 뒷골목 근처를 걷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근처를 걷고 있을 때쯤엔 어느새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한 사랑의 추억이었을 테고 그녀에게선 연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도시에서 처음 느낀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직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을 보더니 그녀도 자기 발을 이불 밖으로 빼고는 우리는 서로 발이 닮은 것 같아요. 그쵸? 라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상태로 고개만 그녀 쪽으로 돌려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잊지 못했다는 그 여자가 바로 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고 그녀 또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오더군요. 또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다시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가끔 만나면 안 될까? 라고요. 그녀의 동공이 잠시 흔들리더니 가방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물고는 불을 붙이더군요. 첫 모금에 연기를 뱉어내고는 말끝을 흐리며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저의 친구와 헤어질 수 없는 것도 이유이긴 했지만 이렇게 몰래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들 알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객지에서 대체 누가 우릴 날아보겠냐고 따져 물으니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다정한 연인처럼 돌아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알 거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라며 말끝을 흐리던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담배를 끄더니 벗어던진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퍼 보이는 눈을 숨기며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마치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그녀가 태우고 간 담배꽁초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빨간 립스틱 자국만이 남은 채 간신히 재떨이 안에서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우며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녀와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없었네요. 아직도 가끔씩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마무리 짓지 않은 그 뒷말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 궁금할 뿐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남자입니다. 4살 연하의 여자친구와는 5년째 연애 중이고 여자친구에게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대학 졸업반이던 시절 새내기였던 그녀는 제 여자친구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제 여자친구도 그 후배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만큼 친했던 사이기 때문에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단칸방에서 자취하던 시절 셋이서 한 방에서 같이 잔 적도 많아서 저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후배는 예뻐요. 다들 하나같이 미인이라고 입을 맞출 정도로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입니다.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한 편인데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본다면 남미 여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를 두고 딴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품에 안으면 쏙 들어오는 아담한 체구의 창백하리만큼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이상형이었거든요. 후배를 여자로 생각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고 후배도 저를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오히려 여자친구의 가족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따금씩 같이 술을 마실 때 후배가 저에게 형부 같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가 저에게 조금은 마음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건의 발단은 여느 때와 같이 여자친구와 후배 그리고 저 셋이서 술 한잔 하기로 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여자친구의 후배는 졸업반의 스트레스를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풀었거든요. 그날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인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집에 들어가 봐야 했어요. 여자친구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어차피 이미 모여 있으니까 오늘은 둘이서 스트레스 풀다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냥 다 같이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1차로 호프집에 가서 500 한 잔씩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후배가 저에게 형부 그거 알아? 언니 친구들이 우리 둘이 너무 친한 것 같다고 언니한테 조심하라고 했대. 치, 짜증나. 진짜 바람이나 펴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라는 화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얘랑 나랑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후배가 맥주 몇 잔을 더 마시더니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다며 소맥으로 달리자는 말에 조금 많이 마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후배를 보니 그녀도 조금 취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술을 잘 아지 못하는 편이라 여자친구와 제가 마실 때 천천히 마시던 그녀가 오늘따라 술을 좀 급하게 마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취하면 얌전하게 자는 편이지만 또 잠이 들게 되면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술을 그만 마시려는 찰나에 그녀가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호프집 창문 밖을 보다가 갑자기 노래방, PC방, DVD방은 알겠는데 멀티방은 뭐야? 라고 묻길래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후배가 형부 그럼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고요. 술도 더 먹여선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버스를 태워보내면 그것도 또 위험할 것 같아서 술도 깰 겸해서 같이 멀티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멀티방이 신발 벗고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의 음료수며 과자며 잔뜩 준비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제법 잘 되어 있더라고요. 3시간 이용료보다 야간 정액요금이 더 싸길래 그걸로 2인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평소에 해보고 싶던 게임이나 해볼까 했는데 게임은 또 추가 요금을 내야 해가지고 일단 패스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는 게 시설도 괜찮고 다음에 한번 여자친구와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후배를 좀 재운 뒤에 술이 깨면 집에 보낼 생각으로 조용한 영화 한 편을 틀었습니다. 영화는 대충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코 고는 소리까진 아니고 새근새근 잠자는 숨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후배를 보니 옆으로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근근히 보던 잠자는 모습인데 술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좁은 꽉 막힌 공간에 단 둘이서만 있으니까 그랬는지 기분이 묘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보는 후배의 자고 있는 모습인데도 그날따라 모일이 유난히도 달라 보이던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목을 떨군 채로 조금 불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더 강조가 된 듯한 분홍색 두꺼운 입술이 저도 모르게 얘가 예쁘긴 하구나 생각하며 자는 얼굴을 한참을 쳐다봤네요. 묘한 기분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여자친구의 친동생 같은 후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추스리고 영화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800개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후배의 머리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제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덜미에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 때문인지 에어컨이 시원한데도 괜히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800개를 해주느라 자세를 낮췄더니 술기운이 올라와서 저도 살짝 잠에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에 살짝 잠이 깼는데 후배가 제 팔을 베고 누운 상태로 후배의 팔이 제 몸을 가로질러 저희 옆구리를 살짝살짝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잠버릇이겠거니 했는데 그 손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에 속으로 엄청 갈등을 했습니다. 그녀가 자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800에 해주던 손을 굽혀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후배가 깜짝 놀랐는지 움찔하는 게 느껴지길래 그때 후배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으면서 저도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여자친구고 여자친구 후배고 여동생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은밀한 공간에 있는 남자랑 여자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그녀의 귀와 목덜미로 옮기자 후배도 나를 건드리던 손이 점점 과감해지는 게 느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묘한 상황에 여자친구와 둘이서 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 입술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 방을 비워야 할 때까지 둘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가서 엄청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자친구 전화를 받을 때마다 흠칫 놀라기도 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용기 내서 제가 먼저 후배한테 둘이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는 후배를 그때의 호프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 서로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게 어색하고 뻘쭘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는데 후배가 그런 저를 무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에게 형부 그 말이 더 나쁜 거 알아? 차라리 그냥 좋았다고 하지 그랬어. 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제가 실수했단 걸 깨닫고 그녀를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는데 후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맥주 한 잔이 다 비워갈 때쯤 후배가 먼저 그날의 일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나도 그날 많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때만큼 좋았던 적이 없었어. 근데 조금 빨리 끝나서 아쉽더라?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 얼굴이 쪽팔림에 빨개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버벅이다가 평소에는 훨씬 더 낫다고 받아쳤더니 한쪽 뺨으로 휘식해서 웃는데 그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녀가 풍기는 묘한 분위기에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후배의 자취방에서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엔 잘했는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팔을 감싸 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워하는 후배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보다도 후배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떨리는 게 5년간의 연애로 익숙해져 한동안 여자친구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몹쓸 짓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하나, 헤어진다면 주변 시선 때문에 어차피 후배와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직도 여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한 채 둘만의 비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후배도 저와 같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우리 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제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친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뭐가 문제냐며 복받은 놈이라고 뭐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의 이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법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탓에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얻게 되어서인지 취직도 나름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공부도 학교도 군입대까지도 심지어 이력서를 쓴 회사들까지도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였어요. 대학만 가면, 전역만 하면, 졸업만 하면, 이런 바람이 독립만 하면까지 올 때까지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관여는 변함없었지요.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기 전까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나이가 연애 한번 못했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태까지 손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다 취직 성공 후 연애다 결혼이다 이러며 제 짝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깟 돈 몇만 원 아끼기 위해서 주말에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신세였지요. 무료하게 버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쉬워 돈 안 들이고 사람도 사귈 만한 무언가를 찾다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봉사활동을 가서 만났어요.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빨래터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소매 티와 청반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물에 젖을까봐 대충 틀어올린 머리를 따라 내려가면 고운 목선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어깨가 제 눈을 휘어잡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집중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내에겐 언제나 함께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의 오똑한 코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제법 홀리고 다녔을 정도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정도로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을 가진 친구였죠. 항상 조금 화가 나 있는 듯한 신경질적인 인상이지만 그녀 또한 매번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오는 맘씨 고운 친구였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제 일생일대의 일탈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 스스로 처음 내린 결정이었던 것 같았죠.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린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 여자야말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게 됩니다. 아내는 사실 갓난아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저희 부모님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아내를 처음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아내는 당당하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두 분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오셨고 고민하던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반항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께는 저희를 허락해 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연락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여태까지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회사 근처에 얻은 복층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방 하나 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모자랄 게 없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에 베개 1개와 숟가락 1개, 칫솔 1개가 더 생겼고 혼자 지내던 방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아내의 나머지 짐을 빼온 그날 아내와 아내의 친구 그녀와 함께 셋이서 작은 신혼집들이를 열었어요. 항상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녀는 실제로는 제 아내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성품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와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같이 보육원을 나와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묶인 친구였던 거였지요. 대충 차려놓은 안주와 술을 마시며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둘 사이의 유대감은 보통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보육원을 나와 얼마 안 되던 정착지원금으로 언제나 함께 모든 것을 해온 두 사람이 저와는 달라 보여서 너무 멋졌습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마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둘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가 취했는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던 저는 그녀로부터 아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와 둘이서 많은 것을 이겨낸 이야기, 힘들었을 그 와중에도 매번 빼먹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봉사활동을 다니는 어른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한참을 제가 모르던 아내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둘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나 봐요. 아내의 친구가 잠깐 쉬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언니처럼 느껴지던 친구를 보니 아내를 위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녀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손님인데 소파에서 재우긴 뭐해서
아내의 옆에서 재우려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고민하다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아내가 자고 있는 복층 구조의 침대 쪽으로 그녀를 부축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서도 왠지 아내에게서 느꼈던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기에 사다리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가 다치지 않게 침대 위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술에 취해 겨우 벽에 기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침대 위로 올려놓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가 저쪽으로 잡았다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부상자를 이송하던 방법이 생각나 어깨에 들쳐업기 위해 아내 친구의 허리를 제 팔로 감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대뜸 갑자기 저에게 와라감기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를 안고 있던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정신이 들었으면 침대에 가서 주무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에 저를 비추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저희 입에 그녀의 입을 맞추었어요. 저는 그녀의 양 어깨를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에게 온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밀쳐내고 아내의 옆에서 자라고 침대 쪽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불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아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소파에 누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하다가 저도 술기운이 이내 올라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가 돼서 잠에서 깨니 아내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만이 집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널브러진 술병 따위를 집으며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잠에서 깬 걸 티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내가 물어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는 척을 해봐야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물어오면 친구의 탓으로 돌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 잘 잤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껴안는 저를 아내는 휙 밀쳤고 머릿속은 온통 오만 가지 생각으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내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친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 어제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젯밤에 내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여태까지 인생의 동반자였던 친구를 믿고 저희 잘못으로 모든 걸 탓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쩔 줄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던 저를 향해 아내가 이어 질문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친구가 오늘도 이 집으로 올 테니 오늘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요.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자기는 둘이서 하나나 마찬가지이니 아내가 사랑하는 저 또한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자기 친구에게 무안을 줘서 친구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며 도리어 저를 나무라는 아내의 속뜻을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어 말하길 그렇게 친구와 저희 관계가 확실해지면 친구도 이 집으로 이사와 셋이서 평생 함께 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오늘 저녁에는 어제처럼 끝내지 말고 끝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떠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내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는 친구를 뒤로 한 채 다 끝나면 전화해 라고 말하곤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아내가 나간 뒤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아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면 두 사람에게 말해주겠다는 대답을 한 채 대답을 숨긴 지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웬 떡이냐며 부럽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대답을 달라며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향을 잡아주시던 부모님께는 그러고 나왔으니 당연히 그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연애하던 시절 했던 동거와 결혼 생활까지 합해서 4년 정도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게 부족해서 다행인 걸까요? 요즘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 사러 갔다가 동창 친구놈을 만났습니다. 썩 친한 편은 아니어서 졸업 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연락조차 안 하던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결혼을 해서 같은 아파트 맞은편 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요즘 집값도 말이 아니지만 제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집값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자리 잡은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뜸해져 버렸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가정이 생기고 집도 멀어지고 하니 서로 피곤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씩이라도 만나는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이 친구와의 재회는 언제고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귀가가 늦어지자 친구놈 와이프가 걱정이 됐는지 편의점까지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저랑 있는 걸 몰랐는지 집에서 입는 수수한 차림과 화장을 안 한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저 먼발치서 친구놈을 불러서 데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예의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발치서 보았을 뿐인데도 친구의 아내의 모습은 강렬했습니다. 나란히 섰을 때 친구와 키도 비슷해 보였고 대충 차려입은 모습도 몸매가 좋다 보니 옷이 살아 보였습니다. 마치 모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걸친 외투 아래로 보이는 펑퍼짐한 하체가 걸을 때마다 좌우로 실룩이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친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스타일이 좋은 편이긴 한데 아내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볼륨 있는 뒷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놈의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거하게 차려진 상차림보다 놀라웠던 건 가까이서 처음 본 재수 씨의 미모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화장을 할 필요까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쌍꺼풀이 진한 커다란 눈과 통통한 입술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외투로 가려져 보지 못한 상체는 시선을 빼앗았던 하체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옷 위로도 가늠할 수 있는 사이즈에 놀랐습니다. 이따금씩 상체를 숙일 때
보일락 말락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더군요. 의외였던 건 친구놈 아내랑 제 와이프가 죽이 잘 맞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보다 2살이나 어렸던 재수 씨는 제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덕분에 두 집안은 서로 친해져서 주기적으로 부부끼리 만나 안 가본 동네 식당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도 부부끼리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들 중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있는 처제가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친구놈의 급한 출장 때문에 모처럼의 모임이 파토가 날 뻔했는데 모임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저와 친구놈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재수 씨의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이죠. 처제를 재수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이유로 친구놈 없이 여자 3명과 제가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태조림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밥을 다 먹어도 여자 3명의 수다는 끝이 날 줄을 모르더라고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 좌식구조의 식당이었는데 여자들 수다 삼매경의 대화엔 끼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니 허리가 아파 벽에 기대앉아 혼자서 남은 음식들을 집어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의식했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제 눈치를 흘끗흘끗 보더라고요.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웃음을 치며 미소를 지어줬는데 웃음 지을 때 살짝 생기는 보조개가 참 이쁘더라고요. 불편한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대화에 귀 기울여 보면 재수 씨는 대화를 끝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내는 그런 걸 신경도 안 쓰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처제가 제 노래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수 씨가 그 기회를 틈타 노래방으로 2차를 가자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맥주 큰 거와 소주 몇 병을 시켜놓고 시작했습니다. 처제까지 합세한 세 여자의 대화는 멈출 줄을 몰랐고 노래방에서도 노래는 안 부르고 수다 삼매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에 낄 틈을 주질 않는 세 여자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출장을 간 친구놈이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원래도 술을 잘 못하는데 소맥으로 술을 연거푸 마시다가 노래방에서 뻗어버리더라고요. 대화의 주체였던 아내가 뻗어버리니 처제도 막상 처음 만난 재수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얼어붙은 분위기를 달궈 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노래하는 동안은 두 사람도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흘끗 재수 씨를 봤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노래방 화면에 반사되는 빛 때문인지 그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언니가 걱정된다며 술 취한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온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아직 술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깝지 않느냐며 금방 오겠다고 하고 처제는 노래방을 나갔습니다. 넷이서 있던 자리가 셋이 되고 셋이서 둘이 됐는데 막상 둘만 남으니 오늘 자리 중에서 제일 어색한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재수 씨도 어색했는지 그냥 따라 놓은 잠만 들었다 놨다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주기에서 흘러나오는 예약된 노래들을 배경음악 삼아 서로 멀뚱히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반주기에서는 우리가 20대 초반이던 시절 유행하던 발라드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마이크를 들었죠.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재수 씨를 흘기 쳐다봤는데 양손을 모은 채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재수 씨의 강아지상 얼굴이 앳돼 보여 마치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 화제가 자연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눈 녹듯 풀려버렸고 재수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와 저는 참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리 시켜놓았던 소주의 마지막 잔을 따르고 나니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데려다 주러 간 처제는 15분 거리인 집을 두고 어디까지 간 건지 돌아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후다닥 짐을 챙겨 이만 가보자고 일어나는데 재수 씨가 갑자기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재수 씨의 몸과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잠시만 둘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오는 재수 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뒤에서 저를 안고 있는 그녀의 손을 풀고 그녀를 끌어 제 품 안으로 안았습니다. 우리는 흘러나오는 느린 박자의 반주를 음악 삼아 블루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품에 안긴 재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던 재수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부끄러웠는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로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제 팔을 제 몸쪽으로 더 세게 당겼습니다. 너무 세게 안았는지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히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수 씨는 저를 다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안으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파르르 떨리고 있는 재수 씨의 어깨를 밀어내고 곧바로 재수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느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에 없던 황홀한 기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반주기의 노래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돼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정적과 함께 우리는 제정신을 차린 듯 껴안고 있던 서로에게서 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수 씨와 저는 서로 아무 대화 없이 나란히 서서 걷기만 했습니다. 걷는 도중에 서로의 손등이 스쳤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재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저희 말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제가 무사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니 처제가 취한 아내를 방까지 미처 옮기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 둘이서 나란히 바닥에 뻗어 있더라고요. 저와 재수 씨의 부축을 받아 두 사람을 방으로 옮기고 잠시 쉬고 간다며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둘의 눈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내와 처제가 자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친구의 아내인 재수 씨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 옷은 계속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모임이 더 있었지만 좀처럼 둘만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재수 씨의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몇 번의 월차와 병가를 사용해 재수 씨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월차가 없게 된 지금 재수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친구놈을 보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만남을 멈출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결혼 2년 차의 남자입니다. 저보다 10살 연하의 아내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생일 파티 때 놀러 간 클럽에서 어쩌다 처음 만났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도 대화가 잘 통하던 아내에게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려던 차였습니다. 아내에게 고백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고백을 하기로 해 만난 그날의 아내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친언니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묘하게 아내를 닮았는데 파릇파릇한 21살 여대생인 아내와는 다르게 묘하게 풍기는 성숙미가 느껴졌습니다. 큰언니인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내와는 터울이 조금 있어 보이는 제 또래 정도로 보이던 외모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내에게 고백한 게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언니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눈웃음을 치고 끼부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언니로 보이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할 때 너무 깜짝 놀라 마시던 커피를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큰언니로 착각한 사람은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장모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옅은 와인색으로 염색한 머리 스타일이 대학생 딸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민소매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에도 늘어진 군살 하나 없이 탄탄했습니다. 피부도 어찌나 고운지 화장기가 거의 보이질 않는데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의 외모를 그대로 가져다 박은 듯한 외모 또한 오히려 성숙미가 느껴져서 그런지 한층 더 고혹적인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예쁘시다고 분위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두운 표정에 아내가 저에게 전한 의외의 소식. 아내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데이트 자리에 같이 나온 거고 저희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나무라며 닮을 게 없어서 21살에 애 낳는 것까지 닮느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저를 탓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젊어 보이는 겉모습만큼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셔서 조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고를 친 건 저인데 오히려 다 큰 성인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며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 당사자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아내 또한 그동안 클럽에서 그렇게 만나 하루를 보낸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려고 준비해온 반지를 내밀며 따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고백이 아닌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처음 본 그날로부터 2달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었고 애인도 아니었던 아내에 대해 막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당시 21살밖에 안 된 아내에게도 짐을 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시에 아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에게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오히려 그런 결정을 내린 저를 보고 남자다워서 좋다며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내도 아름다웠지만 혼주석에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장모님도 너무 고우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까지 통틀어서도 장모님보다 예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21살짜리 여자를 데려가냐며 놀리던 친구들도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너네 장모님 미모가 장난 아니라며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더 뿌듯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와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다들 그렇든 너무 행복하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10살 연하의 아내가 반겨주는데 이따금씩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점차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출산 후 받는 스트레스였어요. 나름 명문대를 다니던 아내는 이렇게 자기는 원하던 공부도 끝마치지 못하고 이대로 아무런 경험 없이 끝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벌이로는 대출금부터 아내의 학비까지 보태기엔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까지 쓰게 되면
저금은커녕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통장을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 사실을 안 장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애를 봐주고 살림을 돕고 싶다고요. 장모님도 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거죠. 그렇게 장모님과 저, 아내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육아부터 집안 살림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뒤처진 걸 따라잡으려면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된다며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 들려 모자란 공부와 예습을 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와는 침대만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신 장모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집착을 이해해주는 저희 모습을 보고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희 불찰로 인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쪽 뺨으로만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가가 없기는 왜 없냐며 차차 알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오셨지요. 최근 들어 부쩍 옷이 얇아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하루 종일 살림에 지친 장모님을 대신해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애가 잠들면 자기에게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해오셨습니다. 허벅지가 위까지 훤히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와 품이 커다란 민소매티만 입고 계셨는데 아내도 독서실에서 늦게 오는 날이기도 했고 말투에서 나오는 묘한 기류에 오늘 드디어 올게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아기는 잠에 들었고 저는 조심조심 장모님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편한 복장 그대로 옆으로 누워 계시는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아서는 이쪽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자네 나한테 숨기는 거 없나? 라고 대뜸 물으시는 말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 하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령 이런 거 말이지. 라고 하시며 장모님은 제 앞에 낯이 익은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래 월급을 빼돌려 만든 비상금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창의성이 없다고 한 세대가 지나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남자들은 돈 숨기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며 혀를 차시곤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장모님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저를 보며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장모님에게 안 된다며 뜯어말릴 틈도 없이 장모님 손에는 제가 변기 뒤쪽에 숨겨놓은 돈뭉치까지 찾으셔선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애써 모은 제 비상금을 전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새하얀 장모님의 발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는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새하얀 그 발등을 따라 제 아내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장모님의 길게 쭉 뻗은 다리에 저도 모르게 저희 시선이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잔소리를 하시던 장모님은 저희 시선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잔소리를 멈추시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싫지는 않아. 라고 하시며 옆으로 다가와 제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니 저는 이성을 잃고 장모님을 강하게 끌어안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강렬한 포옹에도 장모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잠깐의 정적이 생긴 뒤 저도 모르게 저희 얼굴을 장모님 가까이 움직이고 있던 찰나. 장모님이 저를 살짝 밀어내시면서 딸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품에 살짝 남아있는 장모님의 향기를 느끼며 장모님의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내가 독서실에 들려 늦게 오는 날이 되면 저는 둘만의 새로운 비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일주일 내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내보다 매일 퇴근하는 저를 반겨주시는 장모님이 더 저희 아내인 것만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